안녕하세요, 병구입니다. 오늘은 4월 15일, 딱 4월에 이제 가운데 온 날이네요. 토요일입니다. 와, 네. 오늘 아침 기온이 좀 올라갔어요. 딱 걷기 좋은 날이죠. 대략 한 10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낮 최고 기온은 19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조금은 완화가 됐습니다. 둘 다 보통 수준이고요.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기가 그렇게 맑지는 않을 것 같은, 그렇게 맑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기 때문에 항상 미세먼지에 대비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비 소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살짝 흐린데요. 구름이 많이 낀 날씨. 근데 오후엔 또 갠다고 하니까 만약에 야외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라면 오후에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와, 제가 오늘은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이게 제가 아침마다 좀 뉴스를 많이 보는 편인데 항상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긍정적인 뉴스, 밝은 뉴스보다는 뭔가 부정적이고 약간 어두운 뉴스, 뭔가 사건 사고, 좀 참 이거 안타까운 일들,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쪽으로 눈이 가죠. 사람들이 뭐 아주 뭐 좋은 뉴스, 뭐 아주 이제 귀감이 되는 뉴스, 그런 것보다는 어떤 사고가 있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피해가 있었다, 이런 거에 좀 눈이 간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좀 독특한 뉴스를 좀 봤어요. 뭐 근데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였죠. 어떤 게 있었냐면, 요즘 워낙에 한국 사회에 몰카 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촬영한다는 얘기예요. 몰래 촬영한다, 몰래 카메라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고, 그것뿐만 아니고 진짜 민감한 부분, 그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막 탈의실이라든지 뭐 화장실 같은데 카메라를 설치해 두는 경우가 있고, 그거 설치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잡혀서 결국은 체포가 되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죄를 묻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 그대로 범죄거든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관찰을 한다는 거. 그 다른 사람, 그 상대방의 의도와 맞지 않게 아주 진짜 민감한 그런 사생활을 그렇게 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때와 장소를 가리질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시설이나 특히나 학교 같은 데서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을 볼 때는, 특히 간혹 교사가 범인이다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범인이 바로 교사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사실 철렁하기까지 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경험을 다들 아마도 하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나는 일인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참 카메라라는 게 어떤 간직하고 싶은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나중에 다시 꺼내보고 싶어서 추억할 이 밤을 위해서 갈피를 꽂고 남몰래 펼쳐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하면 참 좋겠지만, 이거는 단지 아주 말초적인 그런 어떤 쾌감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심지어는 그거 가지고
막 돈벌이 수단으로 또 삼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리 교육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똑같아요. 그냥 일어나요. 특정 범죄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최대한 숨어서 하겠죠. 네.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당연히 해선 안 된다는 사실을 그 범인들도 알고 있겠죠. 그런데 점점 그 방법은 진화됩니다. 처음엔 단순했다가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인 상황으로, 아주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하게끔 점점 진화하죠. 그 이유는 그거죠. 그 범죄를 수사하는 쪽에서도 더 디테일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더 세부적인 수사를 하는 거죠. 방법 자체가 더 치밀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더 치밀하게 또 범죄를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서 더 치밀하게 수사를 하고, 이게 진짜 마치 정반합의 원리처럼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방향,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방향, 해결하기 위한 방향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결코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 뿌리 뽑는다는 개념은 진짜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목표는 그겁니다. 뿌리 뽑아야 되겠다, 발본색원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안 돼요, 이상하게. 자, 우리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개인정보보호법, 이 법이 생겨난 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지고 있는 법이 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함부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 그쵸? 개인정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엄격하게 그 정보들을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이 법이 생긴 게 사실 얼마 안 돼요. 2011년도죠. 2011년도. 2010년도 이전에는 이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생겼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2010년 이전에 관련 범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원래는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던 그런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이 인터넷,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엄청나게 이용하기가 편리해졌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는 당시 은행권에서 대규모의 그런 개인정보들이 유출되는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자들은 그걸 또 활용하게 되는 거죠. 특히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적사항,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범죄의 대상으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게 됐던 거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면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고, 제재를 해야 되고,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거죠. 사회가 흘러가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른바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었죠.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있습니다. 지금 청탁금지법이라고 이제 부르는 법이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진 게 2010년대 중반입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없었어요. 이 법이 근데 재밌는 건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법인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냥 일어난다 이거는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부정 청탁에 대한 겁니다. 뭔가 인사차, 무슨 선물, 이건 당연히 사회 책임상 인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뇌물, 사실상 자기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업무와 관련된 그런 뇌물을 그 업무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됐든 또는 선물이 됐든 그런 일들이 왕왕 있었겠죠. 중국에는 관시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이게 특히나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는 정말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중요한 어떤 공정성, 사회가 공정하게 돌아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은 그 일을 잘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예측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못되게 하는 거죠. 하여튼간 돈의 논리로 세상이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제재하는 기준을 만들고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되게 만드는, 그리고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었어요. 재밌는 건 세세해요. 이게 되게 무슨 결혼식, 뭐 경조사죠. 경조사.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우에 낼 수 있는 금액의 한도라든지 또는 식사를 같이 할 때 쓸 수 있는 금액의 최대치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선물도 얼마까지 가능하고 이런 걸 정하는 겁니다. 물론 전 국민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공무원이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의 교직원, 옛날에 교직원들도 보면은 촌지라고 해가지고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말이죠, 자기 자녀들 봐달라고 막 선생님한테 돈 봉투 내밀고 이런 사례들이 하나의 그냥 뭐 문화처럼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생긴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참 이거는 좀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 스스로가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안 되는 행위라는 걸 스스로 본인의 어떤 도덕관념, 윤리의식으로 좀 파악을 해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느끼고 행동에 옮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 문제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서 몰래 뭔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한국 사회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아마도 조금씩 다를 겁니다. 좀 더 세세하게 연구를 해봐야 알긴 하겠지만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나라도 있을 것이고, 만들어졌다고 해서 제재 기준이 똑같지는 않고요. 그 나라에서 해오던 패턴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한국은 유독 그런 부분에서 좀 심한 편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알아서 이거는 해야 될 거,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 딱 보면은 보여요. 사실 안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양심을 스스로가 간직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 이게 스스로 판단을 못할 그럴 일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실제 현실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뭡니까? 스스로 판단 능력이 있고 행동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피해를 봅니다. 사실은 옛날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없어도, 처벌받지 않아도 이건 해서 안 된다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청탁금지법이 없다고 해도 그런 부정한 청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그런 일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단속을 강화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그게 하나의 또 어떤 규정, 규칙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실질적인 판단이 좀 같이 병행이 되면 좋은데, 그냥 그 법 규정에 따라서 또 형식적인 어떤 제재가 되게 되거든요. 오히려 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면 다룰수록 역설적으로 좀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법을 해석을 할 때 그 법의 취지를 잘 고려해서 하기보다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그 법 자체에, 그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하면서 해결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 그리고 과학기술은 점점 더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그 법을 손봐야 돼요. 특히 요즘 같은 4차 산업혁명이 언급이 되고, 인공지능 기술, 빅데이터 기술들에 대한 활용이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거, 사실은 기술적으로 다뤄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게 눈에 보이는 법으로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가 이거는 해서 안 된다는 것인지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불가능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진짜 위대한 스승들의 말이 맞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그런 의식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 혼자 있을 때도 예를 갖춰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단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자기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표현들이 진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 교육의 성과가 100% 발휘가 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좀 더 생각을 바꿔서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오늘 4월의 가운데에 접어든 아침이었습니다. 걷는 풍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수요일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